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 똑같이 연준이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엔저 압력이 해소가 된 거죠. 10월 달에는 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엔저로 갈지 앵고로 갈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다가 미국의 경기 지표를 보니까 고용이나 물가가 굉장히 견고해서 이거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미국 경기가 노 랜딩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고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12월 달에 금융정책 결정회가 있는데요. 달러당 160엔으로 근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플러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경제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 교수님 엄청난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정통한 학자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단연코 교수님 설명이 예.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진짜 교수님 영상 우연히 뜨면 저는 꼭 찾아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진짜입니다. 예. 하여튼 언제 뵐 수 있나 했는데 이렇게 또 라디오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얻게 되네요. 1기 트럼프 때 제 생각은 일본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아마 그때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또 트럼프에 대한 예우도 뭐 좀 각별했던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 1기 트럼프 때, 그 2016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브로맨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우정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일주일 뒤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타워로 날아가서 이제 만남이 성사가 됐었죠. 지금하고 비슷했던 게 그 당시에도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될 거라고 여론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의 외교라는 게 굉장히 그 디테일을 강조하는 외교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실패했다고 그 당시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접점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수소문하다 보니까 장녀 이방카 사위 쿠슈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만남을 했습니다만, 뭐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자하고 뭐 취임도 하기 전에 만난다는 것도 좀 생소한 거였고, 트럼프조차도 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덥석 만나서 어쨌든 그 이후로 굉장히 미국과 일본은 각별한 어떤 관계가 됐고요. 지금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보면 같이 골프 치면서 아베 총리가 직접 카트도 몰고 벙커에서 뒤로 이렇게 나자빠지면서 박장대소하고 이게 뭐 연출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신조라고 이름으로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고요. 그래서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일본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시바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5분 통화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5분 동안. 그런데 통역을 끼워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사말하고 덕담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네요. 내용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지금 한국하고 비교를 하는 뉴스가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선박업에 대해서 미국이 부탁을 받았는데 일본은 그런 주문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 아베 시대 어떤 좋았던 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5분 통화하고 자기가 통화를 해보니까 당장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에이펙 회의가 지금 있는데 에이펙 회의 가서 일정 조율해서 자기가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에 속보가 떴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떤 정상하고도 만나지 않겠다 이게 떠가지고 지금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체면을 구긴 상태가 됐고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일본 정치인 중에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크게 3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명이 이시바 총리이고요. 또 한 명이 아소타로 전 총리죠. 자민당 전 부총재이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베 시대 때도 트럼프하고 안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타워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 정치인 중에서는 굉장히 배포가 크고 배짱도 두둑하고
또 약간 나쁜 말로 하면 뻔뻔하기까지 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모테기 토시미스라고 누굽니까? 자민당 전 간사장인데 이분이 사실 키맨일 수가 있는 게 네. 아베 시대 때 모든 미일 무역 협정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협상 과정에 전부 참여했던 사람이고 트럼프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 모테기는 일본에서 가장 협상을 잘하는 협상의 달인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 이 세 명 중에 사실은 2명의 카드를 쓸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면서 아소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모테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 선거 치르면서 두 사람은 이제 한직으로 좀 주요 포스트에서 물러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시바 총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토론 좋아하고 진지하고 기자들이 만났을 때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는 정치인으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지루한 사람인데 그래요? 반면에 트럼프는 굉장히 유쾌하고 직관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합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걱정을 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비밀병기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또? 비밀병기 2개 중에 하나는 이 다카오 스나오라는 외무성 관료인데요. 네. 이 다카오 스나오 씨가 누구냐면 아베 트럼프 시절에 모든 회담에서 통역으로 참여했던 관료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와서 나중에 이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성 관료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명석하고 영어가 네이티브라서 이 회담 과정에서 트럼프한테 굉장히 호감을 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스터 다카오 이래가지고 이분을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상대할 때 보좌역으로 같이 또 앉혀서 트럼프로부터 이제 호감을 좀 사겠다는 전략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비밀병기는 외무성에서 한 달 전부터 트럼프 토리아스카이 세츠메쇼라는 렉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토리아스카이 세츠메쇼가 뭐냐면 트럼프 취급 설명서.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트럼프에 관한 A부터 G까지 모든 정보를 모아서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시바 총리를 대상으로 특별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베 트럼프 시대를 재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신들의 외교적, 경제적 어떤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정상과 잘 지내보려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준과 치밀함이 뭐 일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맞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일본은 유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고 친미에 가깝고 그런 행보를 계속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은요. 왜 일본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고개를 숙인 듯한 인상마저 저희가 받을 정도로 잘합니까?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역사적 맥락으로 예. 한번 접근을 해보면 뭐 안보 측면에서야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일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일 동맹이 기축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경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일본 자본주의 역사가 한 150년 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지금까지 한 150년 자본주의 역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미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 경제가 번영을 했고 네. 미국과 대치하면 일본 경제가 항상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태평양 전쟁 결국 미국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유무역 체제, 그러니까 미국이 건설한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트 체제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국가가 사실은 또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준 놀이터에서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과실을 잘 수확한 사람이 일본이고 네. 그런데 80년대 되면은 그때 이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도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었거든요. 좀 네. 있으면 이제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위에 반도체 협정 맺고 85년에 플라자 협의 맺고 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다시 또 잃어버린 10년, 20년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안보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경제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통화 정책도 미국의 연준이나 재무성의 제한을 제약받는 조건이 굉장히 커서 네. 일본만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통화 정책을 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항상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친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잘 지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진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 거 듣고 보니까 진짜 일본 경제가 날개 돋친 듯이 잘 나갔던 시절 대부분은 미국과 노선을 같이 했던 때가 많네요. 자, 그런데 일본도 분명 요즘 우리와 똑같은 고민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난 동맹국이고 뭐고 없다. 관세 다 부과하고 미국 우선주의 할 거다.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더 크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예, 그 일본이 잘하는 게 과거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백서도 만들고 뭐 들고 파는 겁니다. 들고 네. 파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일본은 트럼프 1기 때를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금 말씀드린 이 트럼프 1기 때 미일 무역 협정 전 과정에 참여했던 모테기 토시미츠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일본 TV에서 지난주에 봤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1기 때 작전이 두 개 있었다. 하나 작전은 시간 끌기였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본이랑 무역협정을 다시 협상하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인데 2년 동안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펜스 부통령하고 아소 부총리가 미일 경제 대화하면서 1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하고 지금 이제 모테기 경제 재생 담당 대신하고 당시에 이제 FFR이라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거래를 위한 협약. 그래서 요거 대화하면서 또 1년 보냈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2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다가왔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예. 재선 전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허들을 낮출 수가 있었고 결국에 구체적인 미일 무역 협정은 2019년 4월에 시작했거든요. 예. 8월에 끝났습니다. 4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개인기를 발휘했다. 대표적인 그 에피소드가 옥수수죠, 옥수수. 예. 기억하시겠지만 미중 무역 마찰이 있고 나서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옥수수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트럼프가 일본한테 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2019년 8월 달에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에 갔다가 덥석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옥수수 사겠다. 이게 일본 국내에서는 비판을 엄청 받았거든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불필요한 옥수수를 샀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뭐 굴욕 외교다, 퍼주기 외교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시 이제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옥수수를 사서 트럼프의 재선에 어떤 도움을 줬다. 뭐 재선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 이런 이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예. 트럼프 이기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예. 뭐 재선이 없죠 이제. 그렇죠. 뒤를 볼 필요 뒤를 없죠. 볼 필요가 없고 예. 게다가 이제 트리플 레드라고 해가지고 상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이 없고 트리플 레드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걸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그걸 보면은 중국에게 관세 60% 매기고 다른 나라 뭐 10% 20% 멕시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 매긴다고 했거든요. 네. 일본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바로 그 멕시코 관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뉴스가 안 되지만 일본은 가장 크게 뉴스가 되는 게 바로 이 멕시코 자동차 관세인데요. 지금 멕시코에 있는 일본 공장에서 만들어서 완성차 형태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연간 한 150만 대쯤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인데요. 지금 멕시코에 일본 기업들이 한 330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예. 이 기업들이 만든 자동차 부품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의 한 41%가 지금 멕시코를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관세가 부과되면은 자동차 값이 $8,000 이상 높아지고 네. 결국에는 일본의 이 자동차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국내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트럼프 시대 대비해서 세 가지를 일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제품 하나하나마다 미국하고 무역협정을 맺을 때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써서 예. 그걸 준비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트럼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미국의 자동차를 150만 대 수출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한 320만 대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미국인을 230만 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얼마나 일본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득하고 네. 특히 트럼프 1기의 관세와 2기의 관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주장은 네네. 뭐냐면 트럼프 1기 때의 관세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거였다면 트럼프 2기 때의 관세는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네. 결국 미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로서 그 공통의 이익을 뭐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설득을 할 예정이고 예.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요. 세 번째 정책이 사실 트럼프 다음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트럼프 4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돌아왔다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네. 4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또 지금 봐서는 트럼피즘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만 또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은 그 다음을 바라봐야 된다라 그래서 지금 이 경험이 있었던 게 트럼프 1기 때 TPP 예. 미국이 TPP 탈퇴했습니다만 일본은 CPTPP로 해서 더 이 리더십을 계속 유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탈퇴를 하더라도 IPEF라든지 다른 어떤 소다자 협의체를 일본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게 영국과 일본이 2+2를 맺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2의 영일 동맹이라고 할 만한데 영국과 일본이 급접근하고 있는 게 영국도 브렉시트 하고 나서 트럼프 1기 때 미국이랑 무역 협정하면서 굉장히 협상력이 약해서 곤혹을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은 지금 CPTPP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2+2도 일본하고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하고 무역 협정을 할 때 영국과 일본이 공동 대처한다. 상호 협력해서 네. 좀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미국 이외의 유럽이나 영국하고도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일본은 일단 일본 내부의 역량을 통해서 트럼프에 좀 더 가까워지면서 설득할 수 있는 적합한 카운터 파트너 대상자는 누군지 인물 설정부터 어떤 교섭 카드를 들고 갈지를 논의하는 것과 함께 같은 공동의 대응 전선을 만들어줄 외국,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과 연대해서 교섭력의 수단을 높이자 이런 전략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만큼 이번 트럼프 이기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예전에 정말 뼈아픈 일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플라자 합의. 네네. 그걸로 사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30년을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일본은 뭐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네. 플라자 합의 1985년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이제 엔고였죠. 예. 엔고가 되고 엔고 불황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일본이 미리 금리를 낮췄다가 이게 버블로 그렇죠. 갔던 상황인데 지금도 또 다시 이제 강달러 기조가 강달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약달러가 될 것이냐 지금 사실 두 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이야기 들어보면 강달러 기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올리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감세 조치를 전부 취하고 나면 이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또 한편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간 물건을 2개 살 거 하나 사고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해서 뭐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물가는 오르는데 침체가 오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은 이제 화석연료 개발 촉진해가지고 물가 끌어내리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는데 물가가 하락하면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네, 높아지는 네.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금리를 또 연준은 낮춰야 될 수도 있고 뭐 약달러죠. 그러니까 그러네. 강달러가 될지 약달러가 될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만 보면 시장은 강달러를 예상하고 엔화 약세가 진전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달러당 한 155엔, 156엔 정도인데 4개월 만에 가장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60엔 선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외환 시장을 관리하기가 쉬운 네. 시기입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정부가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일본 재무성이 환율 개입을 하더라도 예. 미국 재무성이 예전처럼 그렇게 견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질 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라도 네.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굉장히 약달러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재무성이 개입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약세 기조를 엔저 방어를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방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160엔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거기에 근접하게 되면 아마 네. 올해 12월 19일 날 마지막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남았는데요. 네. 여기서 더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 아마 그때 0.25%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저도 요즘 엔화 워낙 싸져가지고 네네. 저도 뭐 놀러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일본 내부 분위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일본에서 물가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우리 죽겠다. 월급은 또 안 오르고. 그렇다면 일본 내부에서는 당연히 내부 경제인 물가라든가 또 실질 소득 이런 것도 고려해서 금리 기조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는 어떤 수준이고 이걸 기반으로 금리 기조는 어떻게 예측하는 게 더 적합한지 그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은행이 이제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였습니다. 이거는 뭐 일찍이 달성이 됐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지금 30개월 연속 초과 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는 충분히 올랐고 임금도 충분히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표면적으로. 왜냐하면 2023년에 춘투 임금 인상률이 3.8%였거든요. 이게 30년 만에 3%대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는데 이번이 거의 처음이군요. 올해는 더 올랐습니다. 예. 2024년에는 5.1% 올랐습니다. 이거는 33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예. 내년에도 5% 정도 올릴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임금 인상률이 5.1%나 되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면 예. 5.1%에서 2%를 빼주면 실질 임금이 한 3%는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다. 실질 임금 상승률이 예.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예.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춘투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일본 전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춘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노조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예컨대 직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직원의 한 40% 정도가 노조에 가입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국 전국 노동조합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예. 결국 춘투의 임금 인상이 됐다라는 것은 대기업 위주고요.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달러당 뭐 1달러에 160엔을 넘나드는 슈퍼엔저 상황에서 이런 고물가에 가장 고통을 겪었던 거는 뭐 대기업 전문직이 아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사실 임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게 일본은 인력 부족,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이라 해도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일손을 뺏기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소기업도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어서 원래 일본에서 예상하기로는 예. 올 하반기가 되면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엔저 기조가 길어지면서 이게 달성이 안 되고 6월, 7월 달에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살짝 전환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예. 일본은 보너스를 1년에 2번 받거든요. 네. 6월, 12월. 그래서 이제 6월 달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6월, 7월은 플러스로 살짝 전환이 됐는데 네. 다시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다만 지금과 같은 임금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 내년 2025년부터는 아마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고 예. 소비도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살아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좀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물가도 잡혔고 그다음에 실질 소득도 뭐 전방위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새로 도래한 대외적인 환경은 다시 강달러가 기대되면서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의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막 복잡해졌는데요. 일단 그 7월 달에 그 금리를 0.25% 올렸죠. 네. 올리면서 사실은 그 전에 계속 엔저 기조가 진행이 되다가 7월 달에
금리를 0.25% 올리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꺾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행이 9월달하고 10월달 두 번은 사실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근데 9월달에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정책 판단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일본은행이 3월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했을 때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그 마이너스 금리 철폐하고 금융정책 정상화를 하는 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첫 번째는 단기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해서 그동안 10년물 국채를 많이 사들였으니까 예. QE라고 하죠. 이걸 이제 QT 양적 긴축을 해서 요 대차 대조표를 정리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그동안 주가 띄운다고 ETF나 리츠 같은 거 많이 샀는데 네. 요거 이제 외부의 수탁 기관으로 이전하면서 금융정책 정상화를 3단계에 걸쳐 하려고 했는데 요 3단계를 2025년 상반기부터 원래 시작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끝나는 게 2027년 말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2027년 말에 끝나면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역사의 길이 남는 일본을 수렁에서 구하고 금융정책 정상화를 이루고 퇴임하는 굉장히 영예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네. 변수가 생긴 거예요. 엔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 계속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일본은행의 스탠스는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게 스탠스였는데 예. 결국에는 일본은행이 7월 31일 날 정부에서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협조하는 형태, 굴복하는 형태로 금리를 올렸죠. 이게 예. 원래 일본은행의 시나리오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빨리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리 올리자마자 주가가 뭐 4천 몇백 엔이 빠지면서 엄청나게 일본의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외환시장도 요동을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일본은행이 또 반대 의미로 욕을 먹는 거예요. 예. 일본이 충분히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왜 성급하게 금리를 올려서 이런 사달을 나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일본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9월 20일 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 똑같이 연준이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엔저 압력이 해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정책적 시간을 벌었는데 10월 달에는 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엔저로 갈지 앵고로 갈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다가 미국의 경기 지표를 보니까 고용이나 물가가 굉장히 견고해서 이거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미국 경기가 노 랜딩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금리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니야? 네.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엔저가 진행되려고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10월 달에는 또 어쩔 수 없었던 게 5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 지금 입장은 사실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12월 달에 한 번 있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기준은 달러당 160엔으로 근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155엔 6엔인데 157엔 8엔까지 간다? 그러면 12월 20일 날 금리를 0.25% 올리고 그래도 안 잡히면 1월 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한 번 더 올린다는 구상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금리 정책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많이 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국제적인 금리 기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그게 다시 청산될지에 따라서 전 세계 뭐 주가 지수의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강달러가 예상되고 엔 약세 기조가 확실시되는 지금 상황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 이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요? 예, 참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나 컨센서스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한국은행에서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굉장히 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엔캐리 자금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하고 예.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그다음에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전체 다 합치면 한 506조 엔 되고 네. 이 중에서 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자금 같은 경우가 한 6.5% 돼서 한 32.7조 원쯤 되는데요. 네. 이 엔캐리 자금 세 가지가 사실은 투자 목적에 따라서 청산 속도가 다 다르죠. 네. 가장 사실은 투기적 목적이 강한 게 엔화 선물 거래인데 예. 이거는 7월 31일에 금리 올리면서 8월 달에 대부분 청산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돼 있고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인데 네. 뭐 일본 거주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니까요. 네. 이 조정의 시간이 걸릴 텐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다라는 것은 일본 내로 환류가 돼야 되는데 네. 과연 일본 내에 대체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환류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채권 자금 같은 경우에도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여전히 있고 네. 주식 자금도 지금 캐피탈 게인 해외 투자에서 꽤 많이 벌었잖아요. 예. 환차손은 입겠지만 주식 투자로 번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지금 일본으로 환류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금융적인 부분에서 미일 간의 금리차,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향성, 정도 이런 것들 쭉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실물적인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경제 그러면 디플레이션 사례 대명사,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모니터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인플레 걱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일본 경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완전히 극복한 건가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왜냐하면 2013년에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 일본은행과 정부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디플레이션에서의 탈출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행하고 정부가 공동 성명을 맺었어요. 예. 뭐냐면 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 이따이 또 나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일체가 돼서 정책 협조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결국 일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인 거죠. 아예 예. 그냥 일체가 돼서 예.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금융정책하고 그러니까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화정책은 사실 중앙은행이 쓰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쓰는 정책인데 지금 네. 일본은 정부가 두 개를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예.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예. 지금 일본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어버치나 매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일본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예. 디플레이션 상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고요. 예.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는 주체는 일본 정부입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상태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일본은행은 굉장히 명확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가 되면 디플레이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달성된 거는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30개월 연속 달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금융정책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함부로 일본은행 혼자 판단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하고 2인 삼각경기처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한다는 거는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놔버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자민당의 어떤 정권의 어떤 지지도도 약하고 네.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가지고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금리를 올리거나 금융정책 정상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구조 조정의 측면이 있어서 고통을 수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고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하기 싫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금리를 올리든 낮추든 정부는 계속해서 중앙은행에 대한 일본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처럼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실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목표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수준 이미 달성해서 상당 기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기 영합주의적인 판단으로 금리를 못 올리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춘다라고 했으면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일본 경제에 투자를 하거나 일본 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는 분들도 일본을 계속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본은 다시 실물의 대명사에 해당되는 부동산부터 다시 이제 오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30년 내에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 도쿄의 1급지, 우리로 치면 역세권 땅들은 최근에 한 40%에서 60% 올랐거든요. 최근이라는 게 얼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최근 한 1년 정도 1년 만에요? 예. 와. 그러니까 역대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지금 주가도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인구보다는 이제 가구 수에 비례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구가 지금 일본도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굉장히 지역적 편차가 심합니다. 네. 지방으로 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뭐 오르지 않고요. 오히려 뭐 사놓으면 계속 내리는 거고요. 네. 오르는 곳은 일부 이제 거주 플러스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만 오르고 있어서 오르고 있습니다만 엔저가 진행이 되고 뭐 유동성이 더 늘어나면 네. 아마 앞으로도 예전 버블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뭐 대세 상승은 아니다. 대세 상승은 될 수가 없고 정말 뭐 일부 그러니까 뭐 버블 지역이라고 할 만한 몇 군데 도쿄에서도 1급지 이런 식으로 아마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처방전이 어떤 선택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도 참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중앙은행들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요즘 일본의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이시바 총리가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 그 자민당, 공명당, 연립 정권이 이제 과반석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28석의 국민민주당하고 정책 협조를 하면서 지금 정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은 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거 이제 보조금 주는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물가 대책이죠.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여러 고물가의 고통을 겪었던 사실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민주당도 그렇고 자민당도 그렇고 서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득 제한 없이 전부 다 해주자는 겁니다. 결국 이게 고통이 따르는 정책을 하기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게 일본의 재정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2025년에 프라이머리 밸런스 균형을 겨우 맞춘다는 예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서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놓다 보면 아마 일본의 이 재정 문제는 다시 또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행에 대한 컨트롤도 계속 아마 쥐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내년에 참의원 선거 7월에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일본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 향배를 우리가 모니터할 때는 경제 쪽이 아니라 정치 쪽을 먼저 들여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이 뭐 더 잘 아시지만 이시바 총리는 사실 일본 내에 정치적 기반이 이렇게 탄탄한 분은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했던 주장들이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 박이 많은, 뭐 경제는 쭉 설명해 주셨지만 정치 쪽에서도 네네네. 뭐 자위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격상을 그렇죠. 요구하고 있고, 네네. 이런 전방위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 그 정책을 실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안하려면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에서도 졌는데 네네. 이게 그 계획대로 될까요?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시바 총리가 정치 인생 38년 동안 소위 말하는 제야에서 주장했던 것도 굉장히 과격한 거였어요. 예. 안보에 있어서는 매파하거든요. 자위대를 격상하고 뭐 헌법을 개정하고 뭐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사실 10월 1일 날 총리 취임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본인이 주장했던 거에서 전부 다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예.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얘기하다가 10월 2일 날 우에다 총재 면담하고 나서 지금은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한번 예. 물러섰거든요. 그리고 아베노믹스로부터 탈피한다고 얘기했었는데 10월 2일 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2013년에 했던 일본은행과 정부 간의 공동성명을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 아베노믹스 시대, 아베 시대를 그대로 예. 연장해가는 그런 형국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이 주장했던 거는 지금 뒤로 많이 후퇴한 상황이고 예. 앞으로도 이시바 총리가 본인의 어떤 평소에 이 지론들을 펼쳐나가기에는 사실 정치 지반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의 인기도 그렇고 참 험난한 네, 여정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네. 그럼 제 마지막 질문이 되게 이제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도 트럼프 2기를 준비할 때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좀 연대해 보면 어떨까 생각도 있어서 일본도 만만치 않은 뭐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국가니 일본이 영국하고 연대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과 좀 뭘 해볼까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총리가 그렇게 또 힘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과 연대하는 게 맞는지도 좀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앞날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아주 복잡하게한 시국에서 한국 경제에게 일본 경제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뭐 이게 정말 큰 질문인데 네. 짧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은 일단 대통령제가 아니고 이제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일본의 어떤 전체적인 지향성 같은 거는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상수로 놓고 예. 고민을 해도 괜찮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트럼프 시대가 되고 나서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허브가 이제 미국이 허브가 되죠. 네. 그 스포크가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 예. 허브 앤 스포크에서는 양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스포크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본이 포스트 트럼프를 생각한다. 트럼프 그 다음을 준비한다면 역시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 어떤 가치 동맹과 어떤 관계를 맺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일 동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지금 미국이 만약에 IPF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일본하고 아시아의 두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저는 이것 제안하고 싶어요. 예. G7 플러스 알파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예. 호주랑 함께 우리가 G9이 돼서 예. 주요 룰 메이커의 일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거예요. 예. 여기에 일본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내년이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체를 묶으려 하는 힘이 좀 약화되는 속에서 그러면
한일이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공간이 있는 속에서 우리가 G7에 들어갈 테니까 일본이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 아시아의 두 선진국이 전 세계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뭐 미국하고야 뭐 1대1 관계, 양자 관계로 계속 한다지만 네. 미국 트럼프 시대 이후를 대비한다면 네. 일본하고 충분히 지금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두 선진국으로서 예. 대화를 하고 맞춰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 무역 관세라든지 뭐 투자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사실은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룰메이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야 됩니다. 예. 일본은 러일 전쟁이 있었던 1905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왔거든요. 주요 국가로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전 세계 표준을 결정한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무역에 있어서 통상의 룰을 만들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G7에 해당하는 국가로 우리가 올라서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웃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적극적인 도움을 좀 이끌어내자. 네.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계기로 해서 일본하고 좀 새로운 단계의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정적인 고려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웃집하고 사이 나빠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할 만한 것들 잘 찾아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건 산더미예요. 오늘 뭐 부동산도 자세히 여쭤보고도 싶었고 일본과 우리가 협력적인 관계가 되는 건지 경쟁적인 관계가 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었고 좀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